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고은 시사평론가 그리고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 비가 진짜 좀 내리더라도 정도껏 내렸으면 좋겠는데 왜 점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는 또 너무 또 더워졌네요. 또. 맞아요. 예,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예, 오늘 그 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눈빛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직 라포가 덜 생겼어요. 네. 제가 매번 매일 예. 다른 주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 더위 이런 건 언제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저는 늘 몇 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의 소사. 네. 예. 이 YTN 근처에 한강대교가 한 3개가 있습니다.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그리고 성산대교. 그렇죠. 1980년 6월 30일에 이 성산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북과 강남이 예. 또다시 이어지는 루트가 생긴 건데 예. 청취자와 저희를 잇는 루트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유튜브가 있죠. 네. 그랬군요. YTN 라디오 아하. 유튜브에서 아하.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아. 뉴스 정면 승부 또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완벽했어요. 네. 아, 요새 일치월장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유, 완벽해요, 완벽해. 네. 언제 한번 양화대교를 또 양화대교라는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이언티의 예, 노래. 자이언티의 예, 저도 참 그거 아주 인상 깊게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좋아라. 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27일부터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95%, 유선 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10.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 수고하셨어요. 네. 참 어려운 건데 이거. 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네. 다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국정 지지율부터 정당 지지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정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두 달째 지금 30% 중반을 오락가락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6% 지난주와 같았고 부정평가도 56%로 1%포인트 내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도 보면은 지지율이 33%에서 37% 폭으로 그 변화가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두 달간 거의 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 만큼 영향력이 강한 그런 사안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 평가의 이유는 계속해서 외교가 34%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고요. 부정평가 이유로도 외교가 22%로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 이유 중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1%나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면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4%로 조사가 됐는데 이게 지난주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린 거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거거든요. 물론 이게 오차 범위 내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여당은 내리고 야당은 오른 것은 또 현안에서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또 엑스포 유치 관련 항목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 그리고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봐 걱정되느냐 이렇게 물은 조사도 있었는데 여기서 걱정된다고 답한 그 퍼센트가 78%나 됐습니다. 또 매우 걱정된다는 62%였고 이 중에서도 16%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를 선택을 했는데요.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9%로 그러니까 걱정된다라는 의견과 걱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4대1 정도로 좀 더 우위를 차지를 한 겁니다. 아까 민주당이 3%포인트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린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오염수 문제와 또 무관치 않지 않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정부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 오염수를 과학이라는 이유로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여론을 괴담으로만 치부해서는 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또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그 직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분들도 49%나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를 했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도 53%, 보수층의 성향을 가진 분들도 57%, 또 60대 이상도 50% 내외로 이렇게 우려를 표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2030 세계 박람회 그 부산 유치에 관한 그 관심 정도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뭐 어느 정도 있다, 또 많이 있다 이렇게 답한 그 의견이 57% 정도를 차지했고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은 이제 39%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론조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은 누구든 다 될 겁니다. 근데 이 걱정이 된다는 사실을 공포로 만들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은 또 누구든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계에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78% 정도가 걱정이 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야 돼요. 문제 제기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걱정이 된다는 것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실 연결이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 있어서의 변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안 될까?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민도가 아주 높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광우병이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데 사태에서 따른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자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이 두 사안이 분리돼서 나타나는데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수능 문제. 사실 이게 정당 지지율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수능 문제 이러한 것들이 진짜 많이 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부정적 시선에 영향을 줬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좀 아주 급격한 하락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아까 이고은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정평가 이유 중에 외교를 꼽은 사람이 2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꼽은 사람이 11%거든요. 네. 이거는 부정평가 이유를 들음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외교를 더 먼저 많이 꼽는다는 거죠.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11%밖에 꼽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 역시도 제가 볼 때에는 민주당의 어떤 얘기가 그렇게 잘 먹힌 것은 먹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를 추론할 수 있고 또 여기 딴 데에 물론 독단적 일방적인 수능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종합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전략 면에 있어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걱정과 민주당 지지율이 연계가 되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안전 확보 철저히 하고 방류에 관해서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오늘 도쿄 총리 관저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 관계 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소문 피해, 또 풍평 피해 일본식 표현인데 이제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가짜뉴스 대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또 국내외에도 설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츠 관방 장관도
오늘도 이 기자회견에서 이 회의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대처에 대해서 총리를 포함해 관계 강요가 정보 공유를 위해서 모인 자리고 기시다 총리가 계속해서 안전성 확보 그리고 국내외 설명 등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류 방류 시기 언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올 여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마스노 장관은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으로 예상한다고 해오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4일에 도쿄 총리관저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또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이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우려할 만한 지적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올 여름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명확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기시다 총리가 방류에 반대하는 원전 인근 어민들에 대한 좀 설득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주변국 반응까지도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류 준비 상황을 보면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황이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가 이제 모두 끝난 상황이고 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설비 검사를 오늘 완료합니다.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됐는데 검사가 이 원자력 규제청 검사관은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이 설비에 누출 등의 이상이 있는지 또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기 위한 이 필요한 바닷물을 퍼올리는 펌프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방류를 멈추게 하는 긴급 차단 밸브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검사를 했고요. 또 검사 결과가 뭐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초순 정도에 도쿄 전력에 이 검사 종료증을 교부하게 되고 이게 발행되면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법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어제도 이제 인앤아웃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방한 예정 소식 전해드렸었고 또 앞서서도 말씀해주신 그 주변국 반응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뭐 쿡제도 남태평양의 쿡제도 관련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전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걱정 어린 시선이 많습니다. 앞서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이제 방류는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국제도와 같이 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 같은 경우에 과거 역사에서 핵실험장 뭐 이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 원자력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이 밸브를 열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는 우리나라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저는 이 부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굉장히 걱정이 공포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 오케이. 굳이 하려면 구체적인 해류의 흐름에 입각해서 언제 유입될 것인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쿠시마는 우리나라 동해 쪽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밸브를 열어서 우리나라에 뭐 금방 오려고 한다면 이 오염수가 후지산을 뛰어넘어야 되죠. 예. 근데 뭐 이 정도로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일부 학자의 말을 빌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5개월 후면 우리나라 해역에 도달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내놓은 이 4, 5년 후에 우리나라에 도달할 것이라는 그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는 왜 무시하거나 혹은 이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역시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이 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존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존중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저는 외면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원자력학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민주당이 대한민국 최고의 핵 전문가 모임인 이 한국원자력학회와의 토론에 저는 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공개 토론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민주당 자신들의 걱정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자신들의 걱정하는 바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IAEA 조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고 정부 시찰단의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핵 전문가들과의 공개 토론 제안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검증 기관은 과연 어딘지 이러한 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걱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대한 걱정이 공포를 유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사교육 세무조사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졌는데요. 대형 학원 관련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 세무조사가 이제 학원 강사, 개인 강사까지로 확대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28일 국세청이 사전 통보 없이 메가스터디나 종로학원, 시대인재, UA 등 이런 서울의 유명한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었죠. 근데 이렇게 서울의 강남 그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했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학원가의 유명한 일타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어제인 29일이죠. 메가스터디 수학 일타 강사로 꼽히는 현우진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대형 학원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 세무조사처럼 현우진 강사에 대한 조사도 사전 통보는 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현 씨가 이 정부가 이 킬러 문항을 없애고 또 사교육 업계의 부조리를 단속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을 때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겨서 화제가 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애들만 불쌍하지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이다 이런 글을 남겼었는데요. 혹시 이러한 입장이 좀 타깃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되기도 합니다. 네. 대형 학원 세무조사에 이어서 일타 강사까지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교육 카르텔을 향한 칼날을 빼든 느낌이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리고 자기가 능력껏 버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죠. 두 번째. 세무 성실신고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월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이다. 그렇잖아요. 다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는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이게 세무조사가 일종의 무기로 생각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그게 무기업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문제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월급쟁이든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고 예? 이 자영업은 아니지만 하여간 비슷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쪽은 그게 불투명하게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세무 신고를 성실 신고를 했으면 저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무사들을 다 두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세무사들에 의해서 대부분 성실 신고가 다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요새 같은 세상에서 세무사가 세무사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요 절세 이런 거 요새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세무조사 한다 이게 무기다. 글쎄 그거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뒤져서 뭐가 나오면 이 사람도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보면 스포츠 소식인가 싶은 소식인데요. 이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예. 네. 우리 이유영 아나운서는요. 딴 건 안 보는데 OTT에서 주로 스포츠를 많이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땡땡 플레이어 거기서 축구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부러 했는데 자꾸 아닌 척. 네, 알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네.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대표 선수로 활약했으며 1941년 타율 4할 6리를 기록하면서 꿈의 4할 타자 반열에 올랐던 테드 윌리엄스가 우리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7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나운서
님 스포츠 캐스터 같아요. 국가보훈부가 오늘 미국 야구 명예 전당에 헌액된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타자이자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테드 윌리엄스 미 해병대 대위를 7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 윌리엄스 대위는 미국 해병대 제311 해병 전투 비행대대 소속이고 이었고 1952년 5월부터 1년 동안 총 39회 동안 전투 출격을 기록했습니다. 1953년 2월에 평양 남부 지역을 폭격하던 중에 적의 대공포에 맞아서 파손된 전투기를 몰아서 가까스로 기지에 복귀하는 그런 아찔한 위기도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이 테드 윌리엄스 대위는 입대 전은 물론이고 입대 후에도 메이저리그 선수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6.25 전쟁 참전 이후에도 이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이후에 1953년에 37경기에서 타율 4할 7리 13홈런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기량을 뽐낸 선수입니다. 그 이후에도 60년에 은퇴할 때까지 총 19시즌에 참여하면서 통산 타율 3할 4푼 4리 521홈런을 기록하면서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요. 오늘 보훈부는 부민간 폭탄 의거를 거행한 독립유공자 강윤국 유민수 선생을 올해 7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했는데요. 부민간 폭탄 의거는 1945년 7월 24일에 강윤국 유민수, 조문기 선생 등 대한애국청년당 소속인 3명이 일본 침략 전쟁에 대한 동원 행사인 아세아 민족 분격 대회 행사장이었던 이 부민관에 폭탄을 터뜨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서 강영국 선생에게 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를 했었고 또 유민수 선생에게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가 있습니다. 네. 테드 윌리엄스 이 선수가 보니까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4할 타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4할이면 엄청나죠. 네. 60년에 은퇴했는데 지금 약 70년 정도가 이제 한 60년 정도가 그렇죠.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지막 4할 타자일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자 일단 국가보훈부가 이번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의 전쟁 영웅 자체가 지금 7월 달이 이번에 정해진 것처럼 전달에 정해지는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한 이달의 전쟁 영웅이거든요. 테드 윌리엄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뭐 성과도 전쟁에서 거둔 전과도 있겠지만 스포츠계에서 저명한 인사로 선정됐다는 점에서도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선정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참여한 숫자가 178만 9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미군 전사자 숫자는 33,739명. 비전투 사망자가 2,835명 이렇게 해서 모두 36,574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10만 3,284명이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게 한국 전쟁이 미중 대리전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우리나라 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영웅 전쟁 영웅을 우리가 사실은 기리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날 G7이냐 G8이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렇게 커버린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잠시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7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던 그 두 선생 중에서 유민수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원래 성함은 유만수 선생이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정정을 깜짝 해드리고요. 놀랐잖아요. 네. 자 마지막 소식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이른바 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편하게 발음하면 돼요.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1961년에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 기관들이 지원자의 인종, 신념, 피부색 그리고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인 어퍼머티브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각 대학에서도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 입학 정책이 도입이 된 건데 이로 인해서 뭐 흑인이라든지 히스패닉계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이 차별을 시정하는 그런 성과는 거뒀지만 이후에 이제 인종에 따라서 대입 때 사실상 가산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이것이 이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이제 SFA라는 약자로 소개되는 이 단체에서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인해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라면서 노스캐롤라이나 대와 그다음에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지 시간 29일 연방 대법원이 해당 헌법 소원에 대해서 각각 6대3 그리고 6대2로 위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61년에 시작된 거니까 이 그때의 그 민권 운동의 성과로 하나로 꼽혔었던 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서 또 인종적인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소수인종 배려 입학 정책이라 그래서 이름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보면 빠져요. 네, 흑인과 히스패닉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소수인종이라고 할 수 없는 인종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백인과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 비판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2019년 기준 미국의 인종 구성 비율을 보면 백인이 60.3%고요. 아프리카계가 13.4%, 아시아계가 5.9%, 알래스카 원주민을 포함한 원주민이 1.3%, 히스패닉과 라틴계를 합해서 18.5%. 그러니까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 라틴계를 합치면은요. 이게 23%가 되거든요. 그럼 23% 되는 비율이 이게 소수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는 분명히 약자였죠. 그러니까 소수인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했지만 중요한 건 한 번 약자가 계속 약자가 아니라는 측면을 미국 대법원이 인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동운동하고 노동자 정말 사회적 약자였는데 아직도 사회적 약자로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힘이 막강한 또 이런 노조라든지 이런 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퍼머티브 액션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한 번 약자라고 해서 역사가 계속 그 약자를 약자라고 취급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죠.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